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냥 조심조심 가는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6만 전자가 하루를 가지 못하고 다시 또 5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 그리고 매크로 경제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오늘 두 개로 추려놨는데 먼저 8월에 우리 장을 이끌었죠. 태조, 이방원, 투자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중에서 이방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만 남았습니까? 정말 말들을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최근에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위주로 좀 증시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태조, 이방원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대형주들이 속해 있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하고 방 쪽이 좀 그래도 살아남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이의 경우에는 지금 또 실적 시즌이 지금 우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런 랠리를 또 좀 정당화해주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 방에 대해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일단 2차 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 나왔고요. 네. 거기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 진출하는 데 있어서 삼성 SDI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조인트 벤처를 미국의 이제 주요 자동차 메이커하고 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좀 돌기도 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플러스 효과를 줘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뒤이어 가지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안 움직이다가 이제 다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못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가 반영이 덜 돼 있다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반면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다분히 일단 실적이 오늘 에코프로 BM을 끝으로 거의 아마 큰 것들은 다 발표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여파에다가 오늘 일단은 이제 중간 선거에서 요즘 이제 민주당이 조금 밀린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극재 쪽 관련해 가지고는 살짝의 노이즈가 있는 거는 이제 원재료 값이 저렴했던 것들이 이제 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이익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조금 빠지면서 이익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도 조금 반영이 되면서 살짝 밀린 것 같습니다. 이 방이 남았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방산주 얘기하는 건데, 방산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반짝 괜찮았고 그 전날은 또 안 좋았고,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갈지 모르겠고. 방산주 같은 경우 일단 최근에 다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거를 보면요, 제가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6월부터 9월까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좀 줄였다가 다시 사모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기관은 꾸준히 사모으는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수주 관련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외신에서 또 이란에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도 나고 하니까 오늘 아침 또 때마침 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급등을 했다 되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큰 기업들 중심으로 수출이 가능한 대형주 쪽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쪽 한번 볼까요? 미국 쪽도 태조, 이방원 쪽이 좋았죠?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 쪽이 미국 쪽에서 이제 공장들을 일리노이, 미시간 이런 쪽에서 열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수혜를 입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지 지금 많이 수혜를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클린 에너지 쪽은 어떻습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 쪽으로 좀 표가 많이 쏠리면 이쪽이 조금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뭐 기본적으로는 원유 가격 상승하고 좀 맞물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확실히 대체 에너지 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지금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충전 시설이라든지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쪽은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로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뭐 중동 쪽이라든지 오펙과 이제 미국과의 경제 관계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대체 에너지 개발에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중간선과 무관하게 그쪽은 계속 갈 네.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위메이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0억 원을 투자받는다. 이것 때문에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위메이드가 작년에는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더없이 네. 행복한 기억을 줬던 주식이라면 올해는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던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 쪽하고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었고, 네. 근데 그 부진에 엮여서 주가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과연 실적에서 보여줄 것이 있느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데리고 오면서 반등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가 되어서 발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아마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뭐 큰 그림을 발표를 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조금 보고서 좀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오늘의 반등은 어쨌든 그동안 너무나도 하락세가 심했었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네.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충분했던 가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위믹스인가요? 자체 토큰 했는데 네네. 그게 거의 뭐 상패 직전까지 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지난주엔가 기사화 됐었는데 이 위믹스를 갖다가 이제 그 추가 인출을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뭐 사용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이제 그 교체할 때 현금 환전할 때 네. 대행의 그 준비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뒤늦게 밝혀졌는데 대출을 받은 게 이런 부분들이 사후 전에 예고된 거나 신고된 거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버린 거기 때문에 몰래 발행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더 늘려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그 코인 거래소 쪽에서 사전에 고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 뭐 검토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위메이드 쪽에서 밝힌 내용만 가지고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다음에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국 IT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을까요? 뭐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에 게임 쪽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뭐 엑스박스라든지 게임 쪽 매출을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블리자드 인수권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의 뭐 게임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뭐 일단 200억? 뭐 비중을 좀 잘 조절해서 조금 투자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메이드의 상승세, 이걸 게임 업체의 상승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그 블록체인 섹터로 봐야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블록체인 전체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그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게임 업계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결국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가서 과연 비용 관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최근에 신작이 나와가지고서 크게 흥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게임 섹터를 이끌려면은 신작이 좀 좋은 것이 나와서 기대감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뭐 이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긴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 쪽에서 좀 게임이 판호가 나오고 뭐 거기에서 서비스가 잘 되면은 업사이드가 확 열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혹시나라는 이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가 나와야지 게임 쪽에서 좀 돌릴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사람들 주머니를 닫기 시작하면 게임주 자체가 힘든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오늘 상승은 일단 재료는 그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네. 그동안 낙폭을 이용을 했던 그 공매도의 쇼커버들이 좀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게임주가 지금 지지부진하죠. 예, 워낙에 코로나 때 많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일상생활로 많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많이 안 하는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예. 자, 여기까지 경주마 데일리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FOMC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내일 새벽 3시인가요? 예, 이제 금리 발표인데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100% 확실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리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연준에서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했었다면 뭐 많이 아쉬움이 남죠.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말만 안 했었으면은 우리가 이 고생을 좀 안 하거나 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이미 엎질러진 일이고 그다음에 연준에서는 밀린 숙지하듯이 후루룩 지금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실 이번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0.75% 인상이라는 것이 뭐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보다는 12월 회의에서 과연 얼마를 올릴 것이냐, 0.5%냐, 0.75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내년도의 최종 금리 수준, 터미널 레이시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9월에 연준에서 점도표를 발표할 때에 찍었던 것보다도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그 부분들이 뭐 이번에 회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 한 얘기가 고용 지표를 봐라. 아직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 고용 지표 이게 확인이 이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 나오죠. 이번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고용 지표가 뭐 급격히 달라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아직도 괜찮다. 뭐 지금 사실은 고용 지표만 놓고 보면은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고려해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도 보면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50% 감원하겠다고 얘기한 게 있고 골드만삭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금융기관 역시도 이제 감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실제 고용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 자리가 지금 넘치는 그 영역은 어디냐면은 주로 서비스업과 관련돼 있는 이제 저임 노동자들이 그 영역이 지금 많이 넘쳐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민을 제한해버린 상태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거나 사망하셨던 부분이 있고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해서 미복귀하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자발적인 실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숫자, 그다음에 고용 지표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 조금씩은 조금 노이즈화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계속 밟아도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거나 한 건 아니고, 그죠? 인플레를 금리로 잡겠다. 이래서 막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쭉 4번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고용 지표 미국 괜찮다 그러고, 근데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힘들고 다 이러면 이제 살살 할 때 안 됐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왔는데요. 이제 지금 미국의 상황 자체는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정치적인 정책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고립 정책을 펴왔고 다른 나라 생각보다는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아니 세계 보안관이라면서요.
연준 위원들도 이번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릴 만큼은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FOMC 오늘 발표에 있어서는 뭐 75bp 가는 건 예상을 했으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이 발표가 끝나고 뒤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뭐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 닉 티머라우스 이런 기자는 앞으로 연준이 이제 피복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4.5%까지 올린 이후에 내년에도 계속 올릴 것이냐, 그래서 어디까지 올리는 게 좀 합리적이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속도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 PC 코어가 5.1%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도 물가가 올라간 비율 정도 한 5%나 5.1%까지 계속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금리가 0% 이상이 올라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수준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까지 생각을 하는 굉장히 똑똑한 기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고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아마 내년에 떨어질 것 같다, 리세션이 올 거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블룸버그 같은 기자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some pain, 이 고통에 대해서 이자율을 올려서 가져오는 경기 후퇴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런 문제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pain, 고통에 대해서 아마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이렇게 쓱 흘려놓고 그리고 다들 이제 이번에 75bp 간 다음부터는 속도 조절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증시가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FOMC에서. 올라가? 이거 또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하도 그 주식시장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얘기를 한 분들이라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도 있고, 만약에 정강호 대표님이 그 자리에 기자로 참석을 했다, 그럼 뭐라고 저요 한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번 회의에서 네.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뭐 성명서나 아니면은 그 모두 발언에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번 회의는 75bp 인상이 너무나 확정적이고 네. 다음 회의에서 50bp냐 75bp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12월 회의 때까지는 두 번의 데이터를 더 보일 수 있거든요. 고용하고 인플레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 나오는 것까지 보고서 이야기를,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결정이니까 하는 것이 낫지, 지금부터 미리 그거 예측해서 하는 것은 좀 이것은 오히려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쪽으로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이 금융 안정 쪽인데요. 지난 9월 회의에서 이번 11월 회의 때 사이에 벌어졌던 가장 큰 중앙은행들 사이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영국일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부채 연계 투자 관련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QT를, 그러니까 특히 영국은 적극적 QT를 하겠다는 그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QT 일정을 뒤로 미루고요. 그 사이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다시 양적 완화를 한시적으로 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그걸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만약에 영국과 흡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만약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 뭐 QT도 늦추고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한시적으로 잠깐 국채를 많이 사겠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 그것은 자산 시장에 확실하게 우리가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답한다면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했는데 반대로 대답해 보면 그때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내일 밤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무부에서
미국 국채 관련해 가지고서 이거를 되사줄지 말지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미국 쪽에서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서베이를 돌려서 과연 재무부가 국채를 재매입을 해줄 경우에 여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 있고요. 분기 자금 계획의 발표를 오늘 밤에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결과를 아마도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연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게 재무부에서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그렇겠죠.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둘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금융 안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금융 안정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주체의 차이다 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하지만 FOMC에서 지난번 얘기는 우리는 오로지 인플레만 보고 간다. 인플레가 잡혀야 우리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인플레가 좀 잡힌 것 같답니까? 지금 선행 지표들을 보면은 일정 부분 꺾인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만화임 중고차 지수라든지 뭐 해상운임 가격이라든지 또는 그 렌트비도 뭐 2달 연속으로 지금 네. 꺾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한 수그러드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CPI에 반영이 되려면은 시차가 좀 필요한데 그 시차가 한 3개월 내외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시점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그 CPI에는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CPI 2번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이번에 인플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긴축을 해나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공급단하고는 사실 무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자꾸 배제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공급 체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힌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전과 같은 그 골디락스 시대처럼 뭐 저 인플레 상황이 계속 다시 만들어진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이 그때 5월에 경주마에 나오셨었던가요? 네. 그때 이제 가서 지금까지 6, 7, 8, 9, 10 한 5, 6개월 정도 미국에 계셨잖아요. 예. 살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아무래도 네. 빈부격차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미국에 가자마자 그러니까 차를 주유를 했는데 네. 제 차가 SUV인데 기름을 꽉 넣으니까 네. 80불 정도를 넣게 되더라고요.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나니까 한 65불 정도만 넣으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떨어지고. 기름값이 떨어지고 네. 있고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렌트비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도 좀 떨어졌죠. 예, 전체 오일값, 정유값도 좀 떨어졌고. 인플레가 좀 잡혔다. 예, 제 생각에는 음식 가격하고 네. 예, 그다음에 임금 쪽 빼고는 뭐 네. 전반적으로는 잡혀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임금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예. 임금은 이제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예, 내일 모레 이제 지수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네. 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더 늘지가 네.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신규 채용 공고 지수가 또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용도 많이 하고 있고 예, 사람 사실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아까 식품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식품 기업들 실적은 엄청 좋더군요. 예, 펩시코나 코카콜라 같은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죠 지금. 이건 뭐 자기들이 가격을 매길 수 있어서 그럽니까? 이걸 뭐 가격 전가력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 본인들이 가격을 좀 올린 것도 있고요. 네. 워낙에 이쪽이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과자나 콜라는 거의 필수 소비재처럼 먹고 있거든요. 네. 예, 콜라를 포기할 수는 없죠. 예, 네. 거다가 뭐 칩스라든지 이런 과자 같은 것도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필수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을 올리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의 필수 소비재하고 제약 쪽은 예, 올해 들어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혔으면 네. 그 정도면 요번에 그냥 50만 가도 되지 않습니까? 50bp 하면 안 됩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아직도 예,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른 것들이 있다. 예, 거기에다가 렌트비도 확실하게 잡혔다고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미국 현지에서 바로 오셨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한번 여쭤봤는데 인플레가 조금 잡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요즘엔 뭐 우리가 시그널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 피크아웃 시그널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인플레 요번에 가장 크게 강렬하게 이번에 영향을 줬던 요소들이 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마 피크아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코로나 이번에 엄청난 인플레가 오면서 이런 것도 이만큼 뛰네라고 했던 것이 중고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고차 가격은 확실하게 올해 들어 좀 꺾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피크아웃이 느껴지지 않나 이고 더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신차 쪽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도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서는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고객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더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인플레라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면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에는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에 따라 가지고서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을 못 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는 뭐 자동차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은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굉장히 사실 인센티브 줄여서 마진을 취했는데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인플레는 꺾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 인플레 심리도 저런 쪽에서도 지금 가격 경쟁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피크아웃은 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들리는 얘기는 당분간은 4~5% 정도의 인플레와 함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2010년에 D의 공포에서 디플레이션. 그때는 또 그거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오래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반동으로 인플레를 한 4~5% 정도의 인플레는 감수하면서 또 요 몇 년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게 이제 몇 년이라고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사실 올해의 인플레는 사실 역대급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지 못했던 숫자고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YOY로 또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또는 종전이 되느냐 아니면 뭐 휴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일단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용 자체는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과 같은 그 디플레를 걱정하고 했던 시대로 돌아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인플레 뭐 4~5%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도 보면은 내년 연말 되면은 뭐 3%대 중반, 초반 이렇게까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선까지는 인플레를 좀 경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FOMC가 이번에 75bp를 간 다음에 12월에 뭐 50bp를 간다고 해도 이거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이제 덜 올리겠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시기까지는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기준금리를 한 9번에 걸쳐서 25bp씩 올렸는데 한 2.25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물가가 거의 2%대 초반이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올라가니까 그때 또 미중 간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고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2019년에 한 10개월 정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연준 위원들이 그때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몇 년 안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도 물가가 만약에 지금 뭐 미시간 인플레이션 1년치 기대치가 지금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5%가 나오고 지금 PC 코어도 한 5.1% 정도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연준이 그거보다 조금 더 금리를 올려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는 수준까지는 일단 올려놔야지 대출을 할 때도 좀 부담이 좀 되고 이러면서 소비가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최종 금리가 몇 %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또 맞춰지는데 75bp 올리고 그 다음에 50bp 올리고 그 다음부터 0.25씩 0.25%씩 해서 한 6회 정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 이게 계속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 단계에서 한 6% 정도 되는 건데 이러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자산 시장에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부터죠. 그때 연설에서 완연히 매파색을 드러낸 이후에 9월 회의에서도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그 뒤에는 리세션을 걱정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뒤에 기자분들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플레를 잡을 것이냐 또 뭐 많이 질문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과잉 긴축을 하게 될 위험은 없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으로 질문의 결이 좀 많이 바뀌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만약에 올린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정말 6%까지 우리가 최종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그것은 과잉 긴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으로 불붙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좀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금리를 우리가 어디까지 올리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속도로 올리느냐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초기에 빨리 올리자. 그래가지고서 75bp씩의 가파른 인상을 가져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주는지 경로를 좀 살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슬로우 그다음에 스테디 약간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서 보는 것이 지켜보는 것이 어떠냐. 다만 이제 만약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터미널 레이트를 조금씩 올려가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가지고서는 뭐 말씀해주셨던 그런 아주 과격한 수준의 금리 인상은 연준에서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가 되고 금리 하락기는 아니고 완만한 금리 인상기 이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완만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는 안도할지 모르겠지만은 닥치는 현실에 대해서는 많이 그 부담과 고통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저금리 상태가 아니고 기준금리를 뭐 4.5, 4.75, 5% 이렇게 올리게 되면 실질 시중금리 자체는 그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금도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4.5조 달러 정도가 지금 모기지론이 현재 금리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디폴트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2주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로 좀 다가오게 되면 그게 이제 경기의 어떤 후퇴 내지는 침체의 시그널로 이제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심리적인 안도감? 뭐 이 정도 이상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국민들한테 좀 과다하게 지급을 하는 상태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려가지고 지금 인플레를 잡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 주머니에 다 돈이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위축이 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바람에 글로벌 경제, 글로벌 환시장이 지금 충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그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이제 여기에 환경하에 놓이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거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는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쇼하는 느낌도 좀 살짝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럴 때 돈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막 오르니까요. 그 주가는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빼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데 금리 고금리 주는 예금 상품으로 대거 갔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원래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401k를 이용해가지고 퇴직연금에서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뭐 에리사라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자 위험도를 조절해 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을 이제 주어요. 거기에는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광물, 부동산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나이에서 그러니까 100에서 자기 나이 뺀 것만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60%에다가 채권 40% 이런 식 뭐 가져가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요즘 워낙 채권 시장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금 쪽, 달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경기까지 좋아버리니까 달러가 또 기축통화 역할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 뭐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도 이제 금리 더 주는 은행에 돈을 좀 넣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자동이체가 되면서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캐시마켓 쪽으로 현금 달러 마켓 쪽으로 계속 투자금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에도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워낙에 주식이 오르든 안 오르든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워낙에 은퇴할 때까지만 주식이 올라가면 되니까 앞으로 20년, 30년씩 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뮤추얼 펀드라든지 한 1,000개 정도 기업의 가치주 위주로 뭐 형성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 이런 데 아마 돈을 계속 넣고 있을 겁니다. 워낙에 레몬 브라더스 사태도 겪었고 그 이후에 경제 위기도 계속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계속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도 섹터는 막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뭐가 더 내 부를 챙겨주겠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텐데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 쪽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쪽에는 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 자문사들이 투자 자문을 할 때 향후 이제 10년 이상을 보고 이제 투자 자문을 하기 때문에 뭐 제 책에도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의 10년 이상 이후까지도 저희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2015년에 이미 시작이 됐고 그때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지금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뿐만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 거기에다가 등강현실 드론까지 정말 인간의 노동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산업혁명들이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컴퓨터 등이 이용해서 인간의 노동 효율성을 높였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로봇의 인공지능까지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고 정말 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섹터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제 생각에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이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진작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 뭐 누구나 아마 이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가 오겠죠. 근데 미리 담아놔서 그런지 그때 4차 산업혁명 섹터들이 아주 뭐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거기 펀드도 엄청났어요. 근데 그 펀드들이 지금 다 꼬꾸라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본전이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메타버스 아예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잖아요. 거기는 지금 주가가 이건 뭐 어마무시 떨어져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메타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사업의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는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광고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쪽은 광고 쪽인데 그쪽은 경기에 영향도 받고 있고 강력한 경쟁자인 틱톡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경쟁에서도 좀 열의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하고는 경쟁자들하고는 이제 말씀드린 건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좀 비용 절감에 있어 가지고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향후에 좀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상장이 되어 있는 성장주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이
아주 근시안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메타의 경우에 결국 실적 반등을 이끌어내려면 제가 볼 때 그 답은 넷플릭스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성장주가 성장이 꺾였을 때는 엄청나게 빠지지만 또 그렇게 해서 낮아진 눈높이 이상으로 잘 나오게 되면은 반등도 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로만 본다면은 결국에는 실적 다 뭐 잘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초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존의 사업부는 그거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거거든요. 그런 기존 사업부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요 부분들을 뭐 이름도 바꿨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거의 뭐 리서치 하시는 시간을 집중 투여 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이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야, 이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가 세상을 다 바꿀 것 같더니 지금은 비근한 예로 네이버의 제페토. 네. 이거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막 몰려서 오늘 학교 끝나고 거기서 만나 이러던 애들이 제페토가 뭐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뭐 저부터도 그 메타버스 한참 얘기 나올 때 그 개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또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들어가서도 보고 했었는데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외면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뭐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비즈니스 자체가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거 여기서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개화를 크게 할 수 있을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서 정말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만 계속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컴투스라든지 여러 가지 메타버스 쪽에 관여가 돼 있는 기업들 마찬가지도 다 주가가 지금 다 많이 빠져가지고 또 성과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AI하고 자율주행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였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공지능 쪽은 그러니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너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B2B로 사업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00조 원 가까이 되는 큰 시장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요. 매년 38%씩 2027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라 그러죠. 예,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수익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만 보더라도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텍의 대표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하고 삼성까지도 특허를 10,000개 이상 지금 인공지능 쪽을 내면서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포드에서 얘기했나요? 이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은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것만큼 힘들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글쎄 완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이미 구글의 웨이모가 4단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가 없이 운전하는 거를 자율주행 4단계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5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나 아리조나에서 택시를 운영하면서 운전자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테슬라만 보면은 지금 자율주행 2단계, 3단계 어떤 보조적으로 자율주행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율주행 기업을 따지면 중소기업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개 가까이 되고요. 미국에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모이고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카메라나 라이다를 이용해서 사물을 인식을 굉장히 빨리빨리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슈퍼컴퓨터, 도조 컴퓨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처리도 빨리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발전의 흐름은 아마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로 이쪽이 가는 건 맞아요. 이 산업이 가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지금 다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킹달러예요. 우리 지금 1,400 오늘 20원 밑으로 가긴 했던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미국의 주식에 지금의 킹달러 상황에서 이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괜찮을까요? 교수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달러 가치가 저는 이미 7월 달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달러 가치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한 번 올라간 달러 가치가 떨어지려면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달러 가치를 산정하는 뭐 영국의 파운드라든지 엔화라든지 거기는 뭐 스웨덴의 크로딘이라든지 뭐 캐나다 달러라든지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경기 침체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당연히 한국과 중국과 일본 자체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쉽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지금 뭐 한 110, 110일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상태를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달러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우리 주식도 눈여겨보고 좀 하시죠?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 주식하고 우리 주식하고 지금 강달러를 감안하셔서 예. 그럼 뭐 하는 게 좋습니까? 한국 주식 해야죠. 한국 주식. 바로 한국 주식입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저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덜 떨어진 주식에서 많이 떨어진 주식으로 보통 리밸런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달러 가치가 연초 대비해서 16%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 비해서 한국 주식은 생각보다 환율로 따지면 이미 16%로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진 상황이라서 한국 주식 중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으로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좀 팔아서 삼성전자를 좀 사면은 이 전략적 자산 배분 쪽에서 굉장히 뭐 이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마존 팔아가지고 네이버 이런 거 살까요? 네이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좋은 전략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뭐 우리 대장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근데 6만 전자 하루 달랑 갔다가 오늘 또 5만 전자 되더라고요. 저는 6만 갔으면 쭉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참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고 마음을 그렇죠. 졸였는데 6만에 노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삼성전자의 그림이 달라졌다라고,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에도 사실 이걸 돌려세우기 참 힘들지만 일단 한번 또 이걸 돌려세우고 나면은 그 힘은 또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이 글로벌 대비해서도 훨씬 더 빠진 측면이 있고 특히나 또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경우에는 워낙에나 이게 경기 민감한 반도체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또 하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보유 현금 가치나 아니면은 여전히 핵심 사업 부분에서는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를 6만을 올라갔다 삐끗했다고 해가지고서 절대 낙담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때요?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 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것들이 쇼커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사실 저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여전히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투자를 집중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쪽보다는 좀 그 수급이 괜찮은,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볼륨을 키워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최근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9월 말부터 해서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대형주 중에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요컨대 LG 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몰리던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쪽도 많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걸
제외하고 네. 아까 방산주에서도 사실 그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네. 외국인 수급이 좀 몰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 금리 안정기에 은행주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금융 관련해서. 일단은 금융주의 문제는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대출을 고금리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도 대출을 안 받을 생각을 할 거고 거기다 증권 투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떨어질 수 있다고요? 아니면 괜찮을 수 있다고요? 예, 은행주들이 오히려 증권이 떨어지면서 은행주들도 조금 더 경기 침체와 함께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조심해야 은행주는 되겠다. 조심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뭐 떨어져도 뭐 확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금리가 안정되고 이러면서 강달러는 마무리가 되고 강달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환율이 안정이 되면 항공주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그 항공주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만약에 중국 쪽이 열리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또 항공이 그 사이에 코로나 특수로 돈을 번 게 있습니다. 뭐냐 항공 화물로 또 많이 벌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윤이 생각보다 이제는 많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계되는 게 꽤나 크게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영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달러 채무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테니까 부담은 줄어들 테니까는요.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들이 조망을 받게 되지 않을까 다른 섹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 3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FOMC 금리 발표 이게 시장에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뭐 100%라니까 이걸 보는 시장의 반응 그 반응이 주가로 나타나겠죠. 그 장이 끝나고 목요일 내일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주마에서는 분석 충실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